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해서 청년 주택을 늘리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공급 물량이 약 3만 호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4일부터 공포 시행되는데 최근 뜨거워진 서울 부동산 시장 속에서 이 청년 주거 안정의 단비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 갈등의 요인이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문제입니다. 10월 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북구 장위 14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투표가 내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열흘 후면 그 투표 결과가 공개됩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1,300세대 규모의 공공택지가 들어섭니다. 주민 반발도 거셉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이 정부의 뉴딜 사업 선정에 탈락했지만 사업은 예정대로 2022년까지 진행됩니다.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운영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채용 비리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성북구 장위 14구역은 재개발 해제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흘 뒤면 장위 14구역의 운명이 결정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혜진 기자입니다. 재개발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장위 14구역 주민들의 상반된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비가 해제된다면 이정으로 종상한 그 지역이 다시 1종 4층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4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위 14구역은 종전자산 평가 금액 1억 내외인 빌라 등 소유자가 이제 3분의 2가 됩니다. 이 사람은 원천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없습니다. 엇갈린 의견 속에 장위 14구역의 운명은 주민투표에 맡겨졌습니다. 지난 8월부터 장위 14구역 조합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가 진행된 것.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투표가 끝났어야 하지만 투표율이 75%를 넘지 않아 투표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10월 2일까지 주민투표가 진행되면 그땐 투표율에 상관없이 최종 개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만약 조합원 중 50% 이상이 찬성표를 내지 않으면 장위 14구역 재개발은 해지됩니다.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일 경우에 직권해제 절차를 밟게 되는 거니까 그 주민의견 조사를 당초에 그 45일간 계획했을 때 참여율 75%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을 연장하는 조건이고요. 지금까지 장위 뉴타운 안에서 재개발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가 진행된 곳은 모두 4곳. 4곳 모두 조합원의 찬성표가 절반을 넘지 못해 개발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장위 뉴타운 15개 구역 중 현재까지 6곳의 개발이 해제되면서 반쪽짜리 뉴타운으로 전락한 가운데 장위 14구역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지입니다. 송파구의 노른자 윗땅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주택 1,300세대가 들어섭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른 건데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정부가 공공택지 개발에 나설 옛 성동구치소 부지입니다. 이에 따라 부지 일대 공동주택 용지 5만 1,000여 제곱미터에 주택 1,300세대가 들어섭니다. 이 가운데 700세대는 신혼 희망타운으로 나머지 600세대는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나머지 2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는 청년 일자리 시설과 교육 문화시설, 복합 업무단지 등으로 채워질 계획입니다. 하지만 옛 성동구치소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우선 해당 부지가 주거 밀집 지역에 있어 주택 공급에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주택이 들어선다면 최근 서울시 발표대로 분양 위주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마저도 최소한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때문에 복합 문화시설 위주로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송파구청 민원 게시판에는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 반대위원회를 결성해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문화센터가 최소 500평을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시장께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서울시는 성동구치소 이전 때부터 세운 개발 기본 구상안에 따라 공동주택과 문화복합단지를 함께 조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에 앞서 주민 공청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본 구상안에는 공동주택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었고요. 교육문화라던가 소묘 일자리 그렇게 구획별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게끔 저희가 구상은 했었습니다. 신규 택지 지정으로 후폭풍이 거센 옛 성동구치소 부지.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 계획 용역이 현안대로 마무리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울시와 금천구가 진행 중인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이 최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업이 좌초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엄정교 기자입니다. 정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뉴딜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 건 지난 8월 31일. 지난 4월 동사업 공모를 신청한 금천구 우시장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은 선정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7월 이미 서울시로부터 2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금천구가 정부 공모에 신청한 건 선정될 경우 재정 투자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150억 투자 부분들이 이 부분이 빠졌을 뿐이지 기존에 2017년에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은 계속한다. 독산동 우시장을 포함한 주변 23만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됩니다.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중으로 시장 현대화는 물론 대상지에 포함된 주거지와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선 사업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우시장은 상권 중심의 먹거리 재생, 그다음에 산업은 산업대로의 일자리 재생, 그다음에 거기에 좀 아우러지는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통학 환경을 개선하고 그래서 지역의 생활 내용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좀 포괄적인 재생 사업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금천구의 또 다른 도시재생 대상 지역인 금화마을은 이번 정부의 공모에 선정돼 내년부터 125억 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학교 옥상이나 아파트 베란다, 심지어 놀이터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들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태양광 에너지로 화석 연료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태양광을 접해볼 수 있는 태양광 엑스포 현장에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서울 태양광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오늘부터 태양광 엑스포가 시작됐다고요. 먼저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조금 전 10시부터 태양광 엑스포의 막이 올랐습니다. 특별한 개막식은 열리지 않았고요. 행사 초반이지만 계속해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엑스포는 지난 8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태풍 솔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뒤 마침내 오늘에서 열리게 됐는데요. 다행히 엑스포가 열리는 오늘과 내일은 큰 비 소식이 없어 일정대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양광 엑스포가 어느덧 4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태양광 엑스포는 태양광 기술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행사입니다. 행사 취지답게 모두 50여 개의 태양광 전문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160여 종의 태양광 신제품이나 신기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기처럼 산업 제품부터 태양광 충전기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까지 마련됐는데요. 또 태양광 팔찌와 자동차 등 이런 만들기 같은 아이들을 위한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네. 다양한 볼거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밖에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니 태양광인데요. 네. 서울시가 2022년까지 서울시 100만 가구에 이 태양광 설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원 이런 그런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서울 에너지공사가 맡고 있는데요. 서울 햇빛마루라는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치 비용도 저렴합니다. 시 보조금만 평균 60% 정도에 달할 정도로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올해 엑스포에서는 좀 특별한 게 있다고요. 어떤 것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엑스포는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예. 서울 태양광 엑스포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현장에 있는 태양광 신기술이나 정보, 이런 참여 업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데요. 또 참여 업체들도 태양광 산업에 관련된 영상이나 특강들을 시청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태양광 기술들을 만날 수 있는 서울 태양광 엑스포 현장 연결해 봤습니다.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한 해 예산은 250억 원. 공단 직원만 해도 350명에 이르는 꽤 큰 조직입니다. 때문에 예산 집행과 인사 채용의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최근 구의회와 시민단체는 노원구 서비스공단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노원구 의회가 서비스공단 부실 운영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의회가 주도하는 예산결산 심의가 지난 8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회계감사는 지방자치법과 노원구 조례에 따라 진행됩니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받고 이를 재차 집행부에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공단 측은 이 조례에 따라 그간 결산 심사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심사법을 받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독립된 제가 아니라 공인회계사한테 검사를 받고 구체의 검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행안부에서 지금 행안부에 철저하게 심사를 합니다. 구의회는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입장입니다. 노원구가 서비스공단에 지원하는 한 해 예산은 250억 원인데 이는 구의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의회 제가하에 예산은 지원되고 있지만 정작 집행 내역은 알 수 없다 보니 적자 운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결산 심의 승인을 해야 되는데 결산 심의 대상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마이너스인데 또 성과금을 나머지 계약직들이 받아가겠어. 누가 받아가겠어. 여기에 채용비리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서비스공단 이사장 친인척이 특혜 채용됐다며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정상적 채용 과정을 거쳐 입사한 것일 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진짜 특강 애들 또 나와보던 초 8초이나 되는 애인데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특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전혀. 확인 결과 현재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받은 인물은 공단을 퇴사한 상태. 노원구 의회는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사장 출석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지난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와 자전거 교통법 강화가 큰 골자인데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만 적용됐던 전좌석 안전벨트가 일반 도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미착용했을 때는 6만 원입니다. 안전벨트가 설치된 택시와 버스도 마찬가지고 6세 이하 어린이는 카시트에 반드시 앉혀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도 이루어지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3만 원,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 원입니다.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었던 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일단은 내용에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경사로 주정차 시 안전조치 의무화 등도 포함됐지만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모호한 기준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사로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해 실질적인 신고와 단속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일반 도로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골목에서 해야 하는지, 여기에 택시에서 현실적으로 카시트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물음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강제성은 없고 계도만 있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실효성 논란은 물론 따릉이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공공자전거 사업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미 헬멧 분실과 이용률 저조로 공공 헬멧 사업 확대를 주저하며 자전거 안전교육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더욱 세심한 정책 보완과 시민들의 관심도 필요한 가운데 본격적인 단속은 12월부터 시작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스토리인 시즌2 대담을 통해 지난 8년을 돌아보고 민선 7기 종로 구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관광 정책을 비롯해 광화문 광장 확장에 따른 교통 대책도 내놨는데요. 구청장이 그리는 종로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송지연 기자입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지난 8년간 가장 강조해온 정책은 안전과 건강입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물청소를 강화하고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등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미세먼지를 없애면 결국 건강한 도시가 될 거다. 건강한 도시가 돼야 사람들이 모여올 거고, 되자마자 저는 물청소 계속 강화하는 거. 그리고 저는 실내 공기질 측정, 그다음에 옥상의 청소, 어떤 먼지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또 한옥, 한복 등 문화예술을 살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왔다고도 밝혔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의 종로 만들겠다. 또 그걸 통해서 매력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도시가 재생이 되고 결국 지역 경제까지 살아나는, 지역 경제를 살려내는 그런 우리 종로. 다만 관광 과잉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서는 관광 시간 제한 등 조율을 통해 관광객과 주민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관광객의 수의 제한이라든가 시간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뒤따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만약에 안 살고 그게 그냥 관광지로 바뀌어버린다면 이것은 원래 우리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못 지키는 꼴이 돼서 우리가 조정하고 조율해서 사람들이 사는 데 지장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교통대책 없는 서울시의 계획 발표가 섣불렀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교통대책을 먼저 발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광화문 광장을 하더라도 지금 시에서 제출한 교통 차선보다도 최소한 한두 차선 더 주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걸 일부러 너무 적게 주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주어서 소통이 좀 잘 되게 하면서. 교통 분산 방안으로는 평창터널 신설 등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삼성교 쪽으로. 그러면 세검장에서 삼성교 쪽으로 하면 지난번에 평창터널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한번 계획을 했었어요. 아마 거기다 터널을 하나 뚫어주면은 아마 교통량이 절반은 분산되지 않을까.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분산되지 않을까. 한편 스토리인 시즌2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편은 오는 10월 2일 딜라이브 지역 채널 1번을 통해 방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빠르면 내년 2학기부터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에서 두발 자유화가 시행됩니다. 단순히 머리 길을 떠나서 학교에 따라서는 파마와 염색까지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했습니다. 두발 자유화는 중고등학생의 머리카락 길이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 염색과 파마 등 두발 상태의 자유화까지도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두발의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두발의 자유화는 학생 인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여 기본적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를 위해 학교별 공론화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염색과 파마 등 두발 상태 자유화를 두고 일부 우려가 있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여해 충분히 의견을 모아달라는 것. 나온 결과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별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두발 자유화는 시대적 흐름이고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염색, 파마 등 두발 상태에 대해서도 교육감 입장에서는 전면적 자유화가 더 바람직하다. 그것을 위한 긍정적 권면을 학교에 드리는 것입니다.
한편 두발 자유와 함께 추진 중인 편안한 교복 정책은 현재 시민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가 끝나면 두발 자유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편안한 교복은 2020년 1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예상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송파구가 오늘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구 획에 부정주차한 견인 불가 차량에 대해 주차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동안 사륜구동 차량과 외제 차량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 획에 부정주차해도 견인이 제약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 획에 부정주차하면 최소 36,0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주차 신고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148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9,211원보다 10% 정도 증액됐고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보다도 1,798원 많은 금액입니다. 내년도 생활임금이 1,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은 212만 932원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시급 6,738원에서 출발해 4년 만에 생활임금 시급이 만원대로 진입했고 생활임금 대상자도 10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 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넓혀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완화와 건설자금 지원을 통해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짓게 한 뒤 청년층에서 우선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지하철역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250m 안이 역세권으로 지정돼 있지만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역세권의 범위를 반경 350m까지 확대하면서 현재보다 약 3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세권 청년 주택이 추진 중인 곳은 모두 33곳으로 22,220가구 규모입니다. 내년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이 처음으로 만원대로 진입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만원을 넘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지난해 저희가 보도를 통해 지적한 행정의 사각지대처럼 행여나 최저임금도 못 받는 무늬만 생활임금 노동자가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